안동 도산. 바로 이곳에서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태계 이황 선생이 평생을 학문과 수양에 바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태계 이황이라는 이름을 수없이 만났지만 정작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 태계 이황 선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철학과 정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1501년 연산군 7년 경상북도 안동의 오내리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진성이 씨 가문의 막내 아들, 이름은 황자능가도였습니다. 훗날 태계라는 호로 더 유명해질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황의 아버지 이식은 비록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학문을 깊이 사랑하는 선비였습니다. 어머니 박씨는 현숙한 부인으로 칠형제 중 막내인 이황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특히 이황이 7세 때 아버지를 열고 나서는 어머니의 사랑과 교육이 그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이황은 형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그는 혼자 책을 읽거나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이 아이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엇인가를 느꼈다고 합니다. 12세가 되던 해 이황은 숙부 이후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서 삼경을 비롯한 중국 고전을 익히면서 그의 학문적 재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논어와 맹자를 읽을 때면 마치 성인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깊이 몰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황이 20세가 되던 1520년 그는 생원시에 합격하며 본격적인 학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조선은 사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던 시기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과 중종반정 그리고 이어진 기묘사화까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한 젊은 이황은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과연 학문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선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1527년 27세 이황은 식년문가에 급제하며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관료로서의 삶은 그가 꿈꾸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파 간의 다툼, 권력을 향한 욕망,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더욱이 1537년 37세의 나이에 어머니를 열고 3년상을 치르면서 이황은 인생의 무상함과 함께 자신이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이 훗날 그의 철학적 사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40세를 넘긴 이황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주자, 즉 주위의 성리학과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자의 근사록과 성리대전을 읽으면서 이황은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발견한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리학은 단순히 현실 정치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철학이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이황은 이 새로운 사상체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주자가 말하는 이와 기의 개념은 이황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라는 근본 원리와 기라는 물질적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와 기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단순히 주자의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더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자와는 다른 견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황의 철학적 사유가 절정에 달한 것은 50대 중반 이후였습니다. 그는 오랜 연구와 성찰을 통해 독창적인 이기원론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론적 성과였습니다. 이황에 따르면 이는 사물의 근본 원리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입니다.
반면 기는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로 변화하고 소멸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면서도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때 이왕은 이가 주도하는 사단과 기가 주도하는 칠정으로 구분했습니다. 사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으로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서 나오는 순수한 감정들입니다. 반면 칠정은 희로애락의 오욕으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일반적인 감정들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이왕은 인간이 왜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한 본성을 기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답은 바로 경의 실천이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가짐을 조심하라. 이것이 태계 철학의 핵심 실천 덕목인 경의 의미입니다. 경은 단순한 공경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깨어있게 하고 순간순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자세입니다. 이왕은 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정자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명상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둘째는 독서궁리입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읽은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성찰입니다. 하루하루의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왕은 매일 저녁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수양 방법들을 통해 이왕이 추구한 것은 성인의 경지였습니다. 성인이란 완전한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561년 61세 이왕은 마침내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나 고향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이 굽이치는 도산에 작은 서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불리게 될 도산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산서원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왕이 꿈꾸던 이상적인 교육 공간이자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맑은 자연 속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학문을 탐구하고 인격을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이왕의 교육 철학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을 반대했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이끄는 개발식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이왕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마다 성격과 재능,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개별화 교육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도산서원에서 이왕이 가장 중시한 것은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올바른 인격을 갖지 못하면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학문 못지않게 도덕적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도산서원에 거주하면서 이왕이 가장 사랑한 것 중 하나는 자연이었습니다. 그에게 자연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자 마음을 정화해주는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왕은 도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감동하여 도산 12곡이라는 연작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드 속에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함께 깊은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번뇌도 없는 저 모습을 언제나 내 마음에 두고 보리라. 이 시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왕은 자연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산의 묵묵함, 하늘의 맑은 물의 흐름,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였습니다. 특히 이왕은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인생의 이치를 발견했습니다. 봄의 생명력, 여름의 무성함, 가을의 결실, 겨울의 정적, 자연의 순환 속에서 그는 인간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는
오늘날 환경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이왕이 보여준 것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요? 도산서원에서 이왕이 길러낸 제자들은 조선 후기 성리학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율곡이입니다. 비록 이왕과 이는 철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졌지만 서로를 존경하는 진정한 학문적 동반자였습니다. 이왕과 이의 철학적 논쟁은 조선 성리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왕의 기원론에 대해 이는 이길 원론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조선의 성리학은 중국과는 다른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다른 견해를 가졌지만 인격적으로는 깊이 신뢰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왕의 다른 제자들로는 조목, 김성일, 유성룡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유성룡은 정치가로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왕은 제자들을 대할 때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자의 장점을 발견하여 칭찬하고 단점은 따뜻하게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교육 방식은 많은 훌륭한 인재를 길러낸 비결이었습니다. 이왕의 대표 저술 중 하나인 성학십도는 그의 정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선조 임금에게 올린 것으로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10개의 도표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왕이 제시한 이상적인 정치는 왕도 정치였습니다. 이는 폭력이나 권력이 아닌 도덕과 덕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수양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른 다음 그 덕으로 백성들을 감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성학십도에서 이왕은 태극도, 서명도, 소학도, 대학도 등을 통해 왕의 수양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심통성정도에서는 마음의 구조와 작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어떻게 하면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이왕의 정치 사상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실용적인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많은 왕들이 이왕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왕의 정치 사상은 도덕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위나 권력보다는 인격과 덕목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 아닐까요? 1570년 12월 70세의 이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평생 추구했던 삶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병상에서도 제자들에게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후왕양성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왕의 부음을 들은 전국의 선비들이 도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뿐만 아니라 그의 저술을 통해 감화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올리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상여가 지나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이왕에게 문순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문은 학문이 뛰어남을, 수는 덕행이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시호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왕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도산서원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도산서원은 조선 후기 성리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오늘날 도산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왕의 교육철학과 정신의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태계 이왕의 사상과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경쟁과 효율만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이왕이 추구했던 가치들은 소중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기 성찰의 중요성입니다. 이왕이 강조한 경의 실천은 오늘날 마음챙김이나 성찰적 사고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둘째, 평생학습의 정신입니다. 이왕은 70세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왕의 학습 정신은 현대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셋째,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환경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왕이 보여준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개발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도덕적 리더십입니다. 각종 부패와 비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왕이 강조한 도덕적 리더십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인격과 덕목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도산서원을 흐르는 낙동강의 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500년 전 이왕이 바라보던 그 물줄기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왕이 남긴 것은 단순한 책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은 철학자 태계 이왕. 그는 자연 속의 숨은 진리를 깨닫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고민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학문은 상아탑 속이 고루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자기 성찰 없이 진정한 배움은 없다.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다. 겸손함과 존경심 그리고 경건한 마음이 인생을 바꾼다. 이것이 태계 이왕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